어느 날 갑자기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멈췄습니다. 기계들이 하나둘씩 해체되기 시작했고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설비들이 폐기물처럼 분해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월스트리트는 삼성이 무너진다며 위기론을 쏟아냈거든요. 대만 TSMC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AI 반도체 시장은 우리 것이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판단이 얼마나 짧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멈춘 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낡은 옷을 벗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짚어볼게요.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P1부터 P5까지 공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파운드리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주문 생산 공장이에요. 삼성이 직접 설계한 칩이 아니라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칩을 만들어달라고 도면을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사업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서만 약 4조 원의 적자가 났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거든요. 2024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65%에 달했는데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시장이에요. 가장 미세하고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영역인데 이 분야에서 TSMC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은 평택 P3 공장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30% 이상 끄기 시작했고 P4와 P5의 파운드리 라인 투자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면 완전한 후퇴처럼 보였던 거예요. 공장이 멈추고 공사가 중단되고 수조 원짜리 설비들이 해체되니까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탐욕스러워져라.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 때 냉정하게 판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의 선택이 딱 그 장면입니다. 왜 삼성이 이 시점에 파운드리 라인을 멈춘 건지 이해하려면 지금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야 해요. 세상이 AI에 열광하고 있죠. 챗GPT가 등장하고 생성형 AI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AI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기 문제입니다. AI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인터넷 검색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답변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력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이 쓸수록 전기도 그만큼 더 필요해지는 구조예요. 2023년 기준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한 전력량은 176TWh에 달했습니다. 2028년이 되면 이게 최소 325TWh에서 최대 580TWh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이 실제 연산이 아니라 기기를 시키는 냉각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이 전체 전력의 38%에서 4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AI 서버를 돌리는 데 드는 전기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컴퓨터를 시키는데 허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절반은 달리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엔진 열기 시키는데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반도체 기술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 칩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가느다란 구리선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 구리선을 타고 칩안을 이리저리 오가는 구조예요. 쉽게 설명하면 구리선이 데이터가 달려가는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고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구리선도 덩달아 아주 좁아졌습니다. 2나노, 1.4나노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그 때문이에요. 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 좁은 구리선 안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하루아침에 1차선으로 줄여버리면서 거기에 대형 트럭들을 빽빽하게 몰아넣는 격이거든요. 당연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마찰이 일어나고 열이 납니다. 칩 내부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조차 전력 부족이 AI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앞선 AI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AI가 발전할수록 더 좋은 칩이 필요하고 더 좋은 칩일수록 전기를 더 많이 먹고 전기를 더 많이 먹을수록 열이 더 많이 나고 열을 식히기 위해 또 전기가 더 필요해지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리선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만들어낸 함정이에요. TSMC도 인텔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기술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리선을 더 잘 만들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구리선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베팅한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건 실리콘 포토닉스, 우리말로는 광반도체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칩 안에서 데이터를 전자 대신 빛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전자가 구리선을 따라 달려가며 데이터를 옮기거든요.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 역할을 레이저 빛이 합니다. 빛이 데이터를 담아서 실리콘과 유리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느다란 광도파로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왜 빛이 유리할까요? 빛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마찰도 없어요. 전자처럼 서로 부딪히며 열을 내지 않아요. 진공 속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게 빛이잖아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마찰 없이, 아무런 열도 내지 않고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의 구리선 반도체는 좁디 좁은 골목길에서 짐수레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수레가 많을수록, 골목이 좁을수록 마찰이 심해지고 온도가 오르죠.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캡슐에 데이터를 실어보내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니 열이 없고, 열이 없으니 식힐 필요도 없고, 냉각의 전기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치로 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실감이 되거든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데이터 전송 용량이 기존보다 100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칩의 전력 소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옥죄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속도와 전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기술을 정식으로 공개했어요. 2027년까지 CPU, 즉 패키지 내 광학소자 탑재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업계에서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던 기술을 3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좋다면 왜 TSMC나 인텔은 진작 이걸 안 했을까요? 이미 이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기술이 있는데 왜 못한 걸까요? 답은 CPO, Curve Packaged Optics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개념적으로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주고받는 장치를 기존에는 서버 밖에 따로 설치했거든요. 크고 비싼 별도 장비로요. CPU는 그 광학 장치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반도체 기판 위에 통째로 올려버리는 기술입니다. 서버 외부에 있던 복잡한 장비를 나노미터 크기의 칩 안에 녹여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기술적 난관이 존재해요. 빛은 전자와 달리 온도 변화와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극도로 민감합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5% 수준만 생겨도 수천만 원짜리 AI 칩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이 정밀도를 감당하려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능 좋은 메모리, 칩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파운드리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CPU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TSMC는 뛰어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고객이 도면을 가져오면 칩을 깎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하지만 메모리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칩은 만들지 않아요. 패키징도 아직 수직 계열화가 덜 됐죠. 인텔은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하려고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수율 문제, 즉 불량 없이 칩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낮아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즉 여러 칩을 하나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기술도 갖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지붕 아래 갖춘 기업이 지구상에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해요.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로 치면 칩을 기억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포장하는 것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 강점을 살려서 싱가포르의 실리콘 포토닉스 전문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TSMC와 인텔에서 일했던 최상급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설계 회사들과 상용화 협력도 강화하고 있어요. 판을 뒤집기 위한 준비를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파운드리 공장을 멈춘 건 왜일까? 이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삼성이 지금의 구리선 기반 파운드리 라인을 계속 증설하는 건 석유차 시대가 끝나가는 마당에 디젤 엔진 공장을 더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TSMC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술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TSMC는 그 분야에서 이미 90%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인 강자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게임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낡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대신 아예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어 그 전쟁터의 첫 번째 주인이 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적자내는 파운드리 라인을 멈추고 그 자원과 에너지를 실리콘 포토닉스로 집중하는 것. 그게 지금 삼성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기술이 현실화됐을 때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리는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2025년 한 해에만 데이터 센터 투자에 수십조 원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센터 안에는 반도체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칩들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광반도체 기반 CPU 기술을 2027년에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 AI 서버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존 구리선 칩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전력 소모를 10분의 1로 줄이고 속도를 1000배 높이는 광반도체 칩으로 갈아탈 것인지. 전기 요금이 매달 수백억 원씩 나오는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자라면 이 선택지가 나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체 수요만으로도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열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칩에 전달되고 칩이 이건 사람이다, 이건 장애물이다 판단을 내려서 브레이크나 핸들을 제어하는 건데 이 과정이 단몇 밀리초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의 구리선 기반 칩으로 이 속도를 내려면 발열이 엄청나고 전력 소모도 크거든요. 반면 광반도체를 쓰면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전달되니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기반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쓰다 보면 AI 기능을 많이 쓸수록 폰이 뜨거워지는 거 느끼시죠? 그게 바로 구리선의 한계예요. 광반도체 기반 칩이 들어가면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AI를 쓰면서도 기기가 차갑게 유지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기술의 판이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뉘거든요.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노키아가 무너지고 애플이 올라선 것처럼요. 과거 CD에서 음원 스트리밍으로 넘어갈 때 CD 제조사들이 쓰러지고 스포티파이가 올라선 것처럼요. 기술의 변곡점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지금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 냉각 장비 만드는 회사, 구리 전선 납품하는 회사, 이런 곳들은 AI가 발전할수록 수혜를 받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리콘 포토닉스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요. 광반도체는 발열이 없으니 냉각 장비가 덜 필요하고 구리선이 필요 없으니 구리 수요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반면 새롭게 부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유리 기판을 개발하는 소재 기업들,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레이저 가공 업체들, 광도파로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삼성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하거나 관심 갖는 산업이 앞으로 올 기술 변화에서 이익을 받는 쪽인지 아니면 밀려나는 쪽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가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고 삼성도 이제 끝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위대한 기업들은 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2001년 도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아이팟을 내놓은 것처럼 아마존이 닷컴 버블 붕괴로 주가가 95% 폭락했을 때 AWS를 만들어낸 것처럼 위기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바꾼 기업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됐거든요. 삼성전자가 20조 원짜리 파운드리 공장을 멈추고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방향을 돌린 결단이 10년 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면 구리선 경쟁에서 TSMC를 이길 가능성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몇 번 없는 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자에서 빛으로. 이런 전환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기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패권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2027년
삼성이 CPU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 순간부터 AI 반도체 시장의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자가 달리던 좁고 뜨거운 구리 고속도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빛이 질주하는 차갑고 빠른 새로운 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 도로의 첫 번째 설계자가 되려는 대한민국의 도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아주 훗날, 그때 한국이 세상을 바꿨다 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릅니다.